네. 그러면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또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미국은 늘 또 사상 최고 찍는 것 같고요. 나스닥은 좀 빠진 거 아니에요? 예, 금요일 날 살짝 빠졌고요. 주간으로는 비교적 큰 폭입니다. 1.3, 1.4, 1.6% 상승했습니다. 직전 주에 6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고요. 금리나 시기 및 폭이 좀 기대가 후퇴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국채 수익이 올라왔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이 4.24, 2년 만기가 4.6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시장은 좀 차익 매물 또는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것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일부 급등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그래서 고점으로부터 밀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0.28%인데 다우나 S&P 500은 강보합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를 했다가 다시 살짝 밀렸습니다. 그래서 1.9조 달러 정도 돼서 뭐 2조 달러 돌파했던 것이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 코스피 0.72%, 코스닥은 1.28%,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증시 밸류업 정책 관련주들이 단기 급등을 했잖아요. 이제 그들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춤주춤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엔비디아 영향으로 HBM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요. 2차전지 관련주도 반등을 좀 하는 개별 반등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급등을 했어요.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시가총액 4위가 됐습니다. 시가총액 3위가 LCLB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시가총액 상위군으로 지금 진입을 하면서 라이센스 아웃 관련 바이오주가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우리 코스피의 순매수 규모를 늘리면서 시장은 안정화되었고요. 그러면서 단기 급등한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 그 사이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개별 종목으로 급등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시장은 역사적 신고가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빅테크 주도의 시장이었습니다. 당분간 모멘텀이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에 PC 발표가 있고요. 이 PC로 인해서 시장이 좀 주춤하다가 다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결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PC 발표는 29일 날 있습니다. 지난달에 2.6 정도가 나왔죠. 이번에 2.4 정도의 컨센서스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초반으로 만약에 내려오면 시장이 다시 한번 힘을 얻지 않을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갔거든요. 이게 좀 내려오면서 시장이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기대 정도이고요. 전체적으로 지난주부터 시장을 보면은 수급 시장의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종목의 수급 장세,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 1월에 5.9% 하락을 하고 2월에 뭐 이번 주 남았지만 6.8%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1월에 7.7% 하락했고 2월에 8.6%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상대적으로 코스피만 오른 것 같은데 코스닥 많이 올랐죠. 8.6% 올랐어요. 그래서 2월의 상승폭은 글로벌리 주요 시장에서 상위 부분에 있는 뭐 1, 2위에 있는 그런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런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급을 한번 잠깐 좀 언급을 좀 드리면 1월부터 외국인들은 1월에 3.4조 정도 순매수했는데 2월에 밸류업 정책 계획부터 순매수를 강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주까지 10.5조 그러니까 두 달 아직 안 됐는데 10.5조 강력한 매수가 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은 1월에 6.2조 정도, 6조 정도 순매도였습니다. 이거 차익 매물 때문에 그렇죠. 배당 차익 매물이요. 그리고 나서 2월에 약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 기조예요. 그러면 이 외국인하고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제한된 매매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기관들은 제한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들은 1월에 2조 8천억 정도 순매수했었거든요. 12월에 매도했던 것을 매수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까지 매도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2월에 시장 반등 구간에서 8조 원 이상의 대량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 수급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뉴스를 좀 가져왔는데 그것부터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오늘 뭐 관심이 있으시니까. 오늘 일단 9시 반에 발표된다고 하는 증시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미 19페이지짜리가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뭐 제가 이렇게 적어오긴 했는데 이따가 다시 한다니까 저는 따로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댓글에도 아까 제가 저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뭐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난주 내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밸류업 정책 나오면 시장 폭락한다. 이러면서 개인 투자들 온라인 커뮤니티에 막 그런 얘기들이 엄청 많죠. 엄청나게 왜 돌아다녔습니다. 폭락이에요? 별거 없을 예, 거다. 뭐. 별거 없을 거다. 아, 이제 뉴스 나오면 거기서 팔아야 된다. 기관들이 다 때려 팔 거다. 이렇게들 다들 인식을 하고 그렇게 막 퍼져 나갔어요. 지난주 내내 후반에. 그러면서 한국거래소 집계 내용을 보면요. 2월에만 개인 투자들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곧버스라고 하는 ETF 있잖아요. 아랫 방향으로 2,281억 순 매수했다는 거예요. 이거 단일 ETF만 인버스 인버스를 누가 2배짜리 개인 투자자가요. 개인이 예. 개인이 스마트한지 그러니까 오늘 봐야겠죠. 제가 오늘 시황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지수 하락 ETF들 다른 것들도 있는데 약 770억 정도의 순 매도를 해서 합치면 한 3천억 정도 아랫 배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요. 네. 네? 이 얘기들이 왜 나오느냐. 지금 1월에 있고 2월에 특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기관들은 매수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개인들이 계속 매도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기관들이 매도를 하거나 또는 외국인들이 매수 기조가 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게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하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기관 투자가들 보고서들도 지난주에 나오는 거 보면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설명을 좀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2월에 시장을 끌어올린 그 가치주들이 좀 멈칫멈칫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 일부 종목들만 오르는 상황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2월에 시장 주도한 가치주의 밸류업 정책 후에 수급의 변화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많이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보면은 이 정책 얘기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소위 저 PBR 가치주라고 전체적으로 올랐거든요. 그 위에 오른 것들은요, 실질적으로 주주하는 정책이 있었던 것들이 오른 거예요. 그 이후에 오른 거는. 그래서 만약에 이 정책이 나오고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주하는 정책이 있는 종목들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네. 요렇게 보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뭐 옥석 가리기라는 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오르는 부분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서 종목별 차별화나 옥석 관리를 할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한 측에서는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뭐 많이 빠진 코스닥이 또 있어요. 이쪽으로 좀 수급이 변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하나 요거 말씀드려서 더 말씀을 드리면 2월 29일 날 PC 물가 지수 요날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MSCI 분기 리밸런싱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별로 좀 등락이 좀 나타날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현대차와 금융 지주사들의 배당 기준일이에요. 29일이. 27일 사야 되는 거죠. 배당락이 있으니까 27일 사야 되잖아요. 요게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지금.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요날 되면은 배당을 한번 받잖아요. 그리고 한 달 갖고 있으면은 3월 31일까지 갖고 있으면은 분기 배당을 또 하잖아요. 이들 기업들은. 그리고 요번에 또 증시 밸류업 정책 때문에 배당을 다 같이 하자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번 배당을 받고 3월에 받으면 더블 배당 두 가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잘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요번 발표하고 나서 그대로 매물 차익 매물 나올 거냐 아니면 거꾸로 오히려 매수가 들어와서 배당을 노린 매수가 들어올 거냐는 이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들 커뮤니티에서 막 얘기 나오는 부분하고는 네.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여하튼 간에 뭐 증시 밸류업 정책이 이제 오늘 발표를 좀 한다고 하는데 오늘 발표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거고요.
그 최종 확정은 아까 보니까 그 내용들 보니까 5월에 2차 세미나 후에 상반기 중에 확정지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뭐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좀 뭐 세제나 이런 부분들 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에 순매수 기조가 막 들어왔고 그다음 올랐어요. 지수 자체는 코스피가 안정화됐고 그러면서 거기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닥에 또 종목들은 뭐 바이오주나 아니면은 HMM 관련주나 또 2차 전지 핵심 종목들은 또 올라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주거리 받거리 하면서 좀 시장이 올라왔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디데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디데이 상황 속에서 실제로 매물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물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핵심 종목이었던 자동차와 그리고 뭐 금융주의 지주사들은 이번에 배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을. 그래서 그렇게 나올 거냐?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매수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일방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는 이게 아마도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오래 하고 그래서 뭐 또 이 시행을 점차적으로 또 세부게 얘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다라고는 보지는 말고 다만 수급적인 수급 변화는 좀 지켜보면서 요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뭐 잠깐 시황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PC 물가 지수가 29일 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이날을 기점으로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오늘 발표 후에 수급 변화가 얼마큼 생길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 날 휴장입니다. 3월 1일 날.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증시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죠. 정상 국가로 돌아갈 타이밍인가? 뭐 이런 보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간 물가 상승이 2%. 일본은 디플레이션 국면이었잖아요. 네, 물가가 지금 올라와서 20% 됐고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5% 정도 임금 인상을 하라고 국가가 아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물가를 2% 정도에 유지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면서 마이너스 금리의 탈출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중국 이탈 자금이 일본과 뭐 인도로 가면서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좋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의 기저에는 물론 엔저가 있었고 또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서 환차익과 자본차익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양방의 네. 좋은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3월 빠르면 3월 또는 상반기 내에 금리 정상화 발표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서 YCC 조정을 하면서 일본이 금리를 만약에 위로 올리는 현상이 되면은 그러면 이 전 세계 주식 시장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한번 걱정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요 정상화 수순이 어느 정도의 시기에 어떤 경로로 갈 건지를 이렇게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삼성전자 걱정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삼성전자를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좋아져야지만 우리 시장도 안정화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잘 되길 바랍니다. 삼성전자를 막 욕하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SK 하이닉스가 올해 계속 올라가는 동안 삼성전자가 뒤처져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SK 하이닉스의 후반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좋은 반면에 삼성전자 후반 기업은 좋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걱정을 하는 이제 뉴스들도 있고 또 석각들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중에 걱정거리 하나가 이겁니다. 지난 24일 날 TSMC가 일본의 구마모토 1공장 개소식을 했습니다. TSMC 창업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생산의 르네상스가 될 것. 12에서 28나노 공정 제품을 상반기에 장비 반입과 설치를 마무리하고 4Q에 양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일본 현지 기업의 반도체 수요에 대응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요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네. TSMC는 일본이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이거 지금 반도체 생산 거점 이거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반도체 생산 거점을 다변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TSMC는. 그리고 일본은 자국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및 후방에 있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죠. 산업을 더 부흥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대만과 일본 반도체 동맹으로 중국 반도체를 견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어떤 행보를 하고 어떻게 이거 전략적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얘기가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근데 그런 가운데 이게 지난 주말에 이게 1공장입니다. 2공장 지금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2공장 짓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개소식을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서 엔비디아 급등한 거에 삼성전자 쫓아가지 못하잖아요. SK 하이닉스만 동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요거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H100을 넘어서 H200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 SK 하이닉스의 HBM3E가 탑재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성장이 SK의 수혜가 된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의 저커버그가 이번 주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일경에 L전자 CEO와 전략 협의를 갖는데 메타의 AI 기술과 LG전자의 하드웨어 결합으로 인해서 애플의 비전 프로와 같은 최고 성능의 헤드셋 출시를 내년 초에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가봐야 되는 부분인데 왜 요거에 이제 관심을 좀 갖냐면요. 애플이 지금 비전 프로 내놨잖아요. 그 삼성은 구구라고 지금 헤드셋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메타하고 LG가 지금 손 잡게 된다면 이 경쟁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면서 내년에 강력한 경쟁 전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단신입니다. 이건 당장 주식하고 상관없고요. 뭐 시황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미국의 소셜 미디어 레딧이 3월에 증시 상장한다고 하네요. SEC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했고요. 연매출이 근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불러드린 건데 작년 연매출이 8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8억 달러인데 근데 손실은 9천만 달러는 순손실이에요. 매출이 8억 달러. 네. 전 세계에 근데 핵심 구조는 거의 다 그냥 광고입니다. 광고. 10만 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일평균 활성자 수가 7,300만 명. 그래서 기업 가치를 5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레딧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막 주식시장 막 오르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팬데믹 끝나고 나서 그랬을 때 레딧이 우리 그때 제일 많이 그때는 화두가 뭡니까? 엔비디아가 아니고 뭐였어요? 테슬라였잖아요. 테슬라 사자, 한국 투자들 사자, 뭐 영차 개미 나오고 막 그러면서 되게 우리가 재밌게 봤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기업 가치 50억 추정한다고 상장을 한다니까 와 세상 정말 많이 변했고 정말 대단한 수익을 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업 정책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 하락에 베팅했다는데 오늘 내일 한 2, 3일 정도 보면 누가 이겼는지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매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수급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굉장히 기대했던 정책이고 이벤트의 디데이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고 나서의 수급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냥 냅두는 시장이 아니고 좀 살펴볼 시장이 되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